아라비아의 2026년 2월 3일 몇 시간 후면 지역 전쟁을 막거나 촉발할 수 있는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란 드론이 미 핵 항공모함에 접근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은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적인 기동으로 단호하게 바행합니다. 미국의 대응은 즉각적입니다. F-35C 전투기가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륙합니다. 조종사는 접근하여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란 드론은 즉시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날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단순히 항공모함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후 오르무즈 해협에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이란의 고속정 6척이 미국 선박인 스테나 임페러티브호를 포위합니다. 모하제르 드론이 상공에 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좌표를 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1%가 운송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전략적인 항로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선박의 무정위에서는 영어로 명령이 내려옵니다. 엔진을 끄고 승선 준비를 하라. 수십 년 동안 그 바다를 항해해온 선장은 레이더를 바라봅니다. 그는 무장한 선박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테나 임페라티브호의 선장은 멈추는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엔진을 가득 올려 적재된 유조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밀어붙였고 국제 항로를 따라 곧장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괴속정들이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위협은 현실이었지만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맥폴이 물살을 가르며 그 한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공격하지도 발포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물리적인 방패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란 괴속정들과 유조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미 공군 전투기들이 해협 상공의 공중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더 이상 무장하지 않은 상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군함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후퇴하거나 우월한 군사력과 자살적인 충돌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스테나 임페러티브호는 안전하게 항해했습니다. 총성, 사상자, 탄약 소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친구. 군사 전문가들이 천재적인 대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협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사건, 카메라 앞에서의 폭력 장면, 선전용 연료. 대신에 이란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상선들에게는 통했던 그들의 위협 전술이 조직적이고 단호한 방어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란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미국을 자극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8개월 전인 2025년 6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중동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2일 전쟁. 수십 년 동안 말로 하지 않은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결코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설에 대한 공격, 사보타주, 암살은 있었지만 이란 국경 내에서 대규모 폭격은 결코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그 규칙은 영원히 깨졌습니다. 6월 13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은 런 아센덴치 작전, 즉 떠오르는 사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200대가 넘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5번의 연속적인 공격 파동으로 이륙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 군사기지, 그리고 미사일 저장고였습니다. 작전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에 침투한 모사드 요원들이 첫 폭격 전에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드론들은 이란 현지에 있는 요원들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첫 몇 분 만에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6월 13일 해가 떴을 때 이란의 장군 30명이 사망했고 핵과학자 9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가 투입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했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550개가 넘는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일부는 방어망을 뚫고 텔아비브와 주거 지역을 타격했지만 대부분은 아이언돔 시스템과 미국의 지원으로 요격되었습니다. 12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미 폭격기들, 이 이란의 새 핵시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을 공격했습니다. 수미터의 콘크리트와 흙을 뚫을 수 있는 특수폭탄들이 지하 복합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에 있는 미군 알 우다이드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군이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카타르가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이란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폭격으로 손상된 에너지 시설들은 계속해서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공장들은 멈췄고 상업 활동은 얼어붙었으며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정권은 잔혹한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학살이 계속된다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폭탄 대신 그는 협상을 제안했고 핵 합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란이 지금 도발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론이나 소형보트로 공격할지 진정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이란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은 한계를 시험합니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의 결의를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협상을 이끌 인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는 직업 외교관도 아니고 핵무기 통제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트럼프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위트코프는 지정학을 사업처럼 다룹니다. 압박, 협상력, 제안과 맞제안.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지역을 여행하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들과 만나 입장을 조율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에서 진짜로 걸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라늄 농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천연 우라늄에는 0.7%의 우라늄 235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라늄 235가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입니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려면 35%까지 농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더 안전하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을 만들려면 90%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군사용 등급의 우라늄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0.7%에서 3.5%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전체 기술적 노력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3.5%에서 20%로 올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60%에서 90%로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 도약은 작고 숨겨져 있으며 탐지하기 어려운 시설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로 농축된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이 가장 큰 위험을 의미하는 이유입니다. 12일 전쟁 이전의 이란은 핵폭탄 9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그 비축량과 농축시설의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보회의 서기알리 라리자니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과 만났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은 2015년 합의 때처럼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로 보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란은 또한 국제 컨소시엄이라고 불리는 제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대신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여러 국가들이 이란의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국제적으로 감시되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은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계는 그들이 비밀리에 핵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큰 양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감독 없이 농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미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의 농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단 1%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이것은 항복처럼 보입니다. 그는 핵 프로그램을 주권 국가의 권리이자 미래의 침략에 대한 보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약점으로 보일 것이고 이미 내부 시위로 흔들리고 있는 정권에서 약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가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12일 전쟁 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보호해야 했던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은 처음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수톤의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있던 핵시설들도 미국의 폭탄에 의해 관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어떨까요? 몇몇은 작동했고 몇몇은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고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에게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는 건 무장 해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도 이미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이 이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레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핵 합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란은 여전히 텔아비브를 위협하고 앞으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영구적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밀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미국의 군사 기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 타격 그룹은 세 척의 구축함과 전투기 편대와 함께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걸프 지역의 기지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무력 시위이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협상에서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해줍니다. 당신이 항공모함, 폭격기, 그리고 대공 방어 시스템을 걸프 반대편에 배치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당신의 요구는 훨씬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둘째,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이미 모든 것이 군사작전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그 사건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맥폴에 기발한 대응이었습니다. 2월 3일 시간을 내주었다는 점입니다. 외교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그리고 더 침착한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협상은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가 마주 앉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왓세트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는 수년간의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수 하나가 중동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시험에 불과했지만 다음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외교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평화협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